이제 이런 종목은 이런 거죠. 제가 말하는 락바텀. 이제 락바텀 얘기로 넘어갑니다. 락바텀.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밸류 주식들. 가격. 네, 가격. 가치. 가치주. 네, 가치주. 여기서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레이엄이 이런 말 했죠. 그분이 이제 모든 주식은 락바텀이 있다. 이 락바텀 뭐지? 그러면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빠질 수 없다. 네, 빠질 수 없는 가격대가 있다. 이거를 산정하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가치주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싼 거, 그죠? 절대적으로 좀 싸다, 칩하다, 그죠? 우리가. 그럼 이런 주식은 절대적으로 칩하다? 절대적으로 칩한 걸 누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이게 성장입니까, 가치입니까? 이게 이런 얘기. 이거 둘 다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딱 봤어. 삼성전자 저는 락바텀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내는 이익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익이 굉장히 볼이 큰 회사예요, 생각보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1년에 이제 NI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 한 뭐 40조 번다, 40조 이렇게 번다. 그러면 내년에 얼마 벌 거냐? 2022년에 내년에 한 50조 번다. 이런 가정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본인 스스로가 투자 기준에. 그러면 삼성전자의 락바텀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2023년에는 60조를 벌어. 만약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PER과 PBR의 이 밴드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PER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6배에서 10배. 그죠? 8배 갔다가 또 10배. 이렇게 움직였고, PBR은 1배에서 뭐 2배로 움직였어.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바닥이 다 만나는 점. 상대 밸류에이션. 8배. 여기는 한 1.5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DCF가 있고, EV, EBITDA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다 종합했는데, 삼성전자는 400조에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밸류, 8배, 1.5배, 얘네들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 비교하는 거죠. 이 피어들이랑. 피어들이랑 상대 비교해. TSMC도 있고, 뭐, 기타 있겠죠. 뭐, 마이크론도 있고, 다양하게, 애플도 있겠고, 사업부가 여러 개니까. 이렇게 비교했는데 400조가 나왔어. 이건 락바텀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이 가격에서는 자기가 들고 있으면 버티는 거고, 더 사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내가 가치주라고 얘기했지만 성장주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좀 성장주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얘기한 거죠. 네. 성장주는 왜냐하면 락바텀까지 빠지면요 성장이 깨진 거야.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치주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가치주는 보통 이제 사이클을 많이 타니까 사이클을 타는 애들이 갑자기 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매크로가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어닝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그죠? 어닝이 급증하면 오히려 더 싸지는 거죠? 수 있죠. 이 회사가 그동안 뭐 만약에 롯데케미컬이 1조를 벌다가 2조를 벌게 되면 PR이 10배에서 5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가치주는 이런 락바텀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가치주라는 게 사실 이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싼 애들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빠질 때 계속 모을 수 있는 거면 우리가 락바텀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만든 거죠. 여기서까지는 우리가 사겠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락바텀은 계산 잘못한 거야.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기본적으로 락바텀 계산 잘못하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두 번째 의미 없고 아무튼. 아니 락바텀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락바텀을 잘 계산을 못할 거면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물타기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지수가 이제 뭐 1400 갔다가 지금 3000까지 왔잖아요. 3200까지. 이런 경우는 물타기하면 다 먹었죠. 근데 보면 역사를 조금 보면 주식의 역사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항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빠지면 막 20%씩 빠집니다. 지금 여기 3,200에서 20%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2,500이에요. 이때 만약에 물타기 하면 멘탈 털리죠. 완전 끝납니다. 잘못하면. 이 지수 20% 빠지면요. 종목은 한 40, 50% 빠져요. 이런 장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니까. 그럼요. 언제나 있을 수 있죠. 락바텀을 잘 계산하지 못할 거면 물타기는 좀 조심해라. 적어도 물타기는 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거는 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락바텀을 잘하면 물타기 해도 돼요. 물타기? 물타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물타기고요. 저는 이제 사실 락바텀을 계산하는 사람은
저점 매수, 우리 말하는 저점 비중 매수. 확대. 그렇죠. 저점 매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물타기랑 다른 거죠. 이거는 되게 다르다. 이 저점은 이게 락바텀이라는 거죠. 그냥 저점이 아니에요. 가격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9만 원 갔다가 8만 원 됐어. 그냥 저점. 왜? why? 그냥 빠져서? 그냥 아닌 거지. 8만 원이 락바텀에 근접해야 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저가 매수해라. 엄청 무책임한 얘기야. 저가가 뭐 본인이 계산해 줄 거야? 아니잖아. 네. 저가 매수, 네, 무책임한 말이다. 네, 저가 매수, 뭔 저가 매수야? 저가 책임져 줄 건가요? 네. 저가라는 것이 뭐 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그러니까 락바텀 틀릴 수도 있고 된다. 겸손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락바텀 계산은 그래서 본인이 되게 빠진 주식을 더 사고 싶을 때는 락바텀 계산을 꼭 하시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락바텀까지 내려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리고 성장주는 제가 아까 말씀한 피라미딩 전략이 좀 적절하지 않나. 네네. 오를 때 더 사는 거죠. 네네. 네.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오를 때 더 사가지고 피본 거는 카카오가 17만 원대 산 사람만 고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좀 쉬는 거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쉴까요? 아니, 그냥 계속 해요. 더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이제 4번이 뭐였지? 언제 매도합니까? 매도의 3원칙. 매도의 3원칙이 진짜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사는 것만 얘기했고 이제 뭐 피라미드이든 뭐 락바텀이든 뭐 그런 얘기했고 이제 매도는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뭐 전 대가는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매수했을 때 가정이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캔슬림을 도입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죠? 네. 고민했는데 근데 캔슬림 중에 뭔가 어긋났어, 뭔가 이 가정이 틀렸을 때, 그럴 때 저는 팝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종목 얘기도 해야 되니까 아무튼 A라는 종목 샀어요. 네. 샀어. 이게 캔슬링이 맞아. 어닝도 늘고 뭐 이렇게 YOY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분기 어닝, YOY 어닝이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꺾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매수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정과 다른 거죠. 그러면 이때는 가차없이 팝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매수했을 때 가정이 이제 깨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적정 밸류에이션. 목표가. 그렇죠. 네. 목표가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네이버의 목표가가 만약에 이제 제가 60만 원이에요. 그죠? 60만 원. 지금 뭐 7만 원 하나? 아무튼 60만 원 왔으면 일단 1차적으로 적절한 비중을 줄입니다. 아무리 성장주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 하고 다시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목표가를. 다시 보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내가 왜냐하면 이때 적정 밸류에이션을 그때 엄청 고민 끝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기계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매도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기계적인 차익 실현은 꽤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제 저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왔으면 일단 줄인다. 이거 다 줄일지 비중을 줄일지는 본인이 고민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비중을 줄여요. 줄인 다음에 다시 고민했는데 보니까 80만 원까지 갈 것 같아. 그럼 다시 채우는 거야. 피라미딩 전략으로 채우든 아니면 그냥 쉴 때 채우든 저는 이제 피라미딩을 더 채우는 거예요. 약간의 기회비용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차익 실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수익 관리에. 그래서 적정 매수 오면 일단 좀 줄이자. 두 번째 매도. 매수 과정이 틀리거나 적정 밸류에이션에 도달하거나. 매수 과정이 틀린 거는 기분 나쁘게 파는 거고, 그죠? 적정 밸류에이션에 그렇죠. 도달하면 기분 좋게 파는 거네. 맞아요. 그렇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였는지. 세 번째 뭐였지? 자, 생각하면 세 번째 중요한데 엄청. 세 번째 이게 제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니저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더 좋은 주식을 발굴했을 때. 발굴하면 일정 부분 파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걸 A를 팔고 B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교체 매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교체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냐면 이런 A라는 것에서 B로 넘어갈 때 우리가 스타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연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새로운 종목 발굴하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계좌의 수익률은 말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발굴해도 더 좋은 종목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막 매일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스타디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종목이라는 게 뭐 회사가 좋은 것도 있지만 가격이 좋은 것도 있으니까 가격이 변하니까 계속 더 좋은 종목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엔 두 가지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피라미딩을 하든 락바텀을 계산하든 그렇지. 빠지면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빠졌으니까 나는 락바텀 이 정도니까 나 이거 A 팔고 삼성전자로 갈래. 이럴 수 있는 거죠.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선택이 필요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3번은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교체 매매가 너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거는 이제 매니저들 얘기고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죠. 충분히 해야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본인이 계속 뭔가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좋은 종목 발굴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 파는 그렇게 하면서 저변이 넓어지는 거고 저변이 이제 유니버스인데 유니버스가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개인들도. 무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몇 개 종목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5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어려움을 더워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네, 어려움이 언제나 어려움이 오죠. 네, 저도 어렵고 요새. 여기서 어려움은 수익률. 네. 어려움은 이제 4가지.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앤서니 볼튼 형님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책을 제가 제일 여러 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주식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고민이 녹아 있어요. 스스로가 매니저로서.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아주 아쉽죠. 그런 분이 생겼는데 아무튼 뭐 기사 검색하면 나오는데 검색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어렵다. 왜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래? 이런 거죠. 어려워. 지금 어려워. 그러면 이거 4가지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네 가지. 4가지.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4가지. 과거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안 좋았던 종목들을 기억을 해라. 왜 안 좋았는지. 배드 스탁. 본인한테 배드 스탁은 뭡니까? 그냥 승률 안 좋은 애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거예요. 최소 20개 정도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저는 20개는 많고 한 5개에서 10개?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가 성과가 안 좋았어. 근데 이 종목들이 왜 안 좋아? 왜 내가 피킹했고 왜 안 좋았는지를 복귀해라 이거지. 어려울 때.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으로 보면 올해 처음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아. 그러면은 무슨 종목에서 깨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종목을 내가 왜 샀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 좋았던 종목들은 이렇게 잊고 싶어요. 계좌에서 그냥 지우고 싶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찾아보면 나와요. 승이 안 좋고 찾아보는 거야. 근데 내가 얘네들을 왜 샀고 왜 안 좋았을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이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 안 좋았던.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반추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그냥 덮지 말라.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과오죠.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이거를 덮지 말고 해라. 이 얘기를 좀 했고 이제 과거 얘기고요. 현재 얘기합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나누라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 종목이 만약에 한 5개 있어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너가 부안해동한 거, 분석해서 산 거 구분해라. 부안해동 뭡니까? 뉴스, 귀동량, 이런 거 많죠. 그리고 너가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산 거. 이거를 나눠라. 나눠보라 이거지. 이게 많다 그러면 너는 지금도 문제다. 지금 어려운 이유가 이거 아니냐? 너무 시세 추종, 뉴스나 따라 사고 뭐 이런 거 귀동량에서 듣고 이런 것들에 포트폴리오에 짜져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분석해서 한 종목이 몇 개나 있니? 이게 없으니까 어렵다는 거지. 그 얘기를 누구 말 듣고 사고 막 이런 거 해봐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 현재. 그렇죠. 그리고 현재 얘기 또 합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너가 신규 종목을 위해 얼마나 에너지를 태우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에 만족하고 있냐? 아니면 네가 신규 종목을 위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쏟고 있는지를 스스로 많이 고민해라.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이 노력을 네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매일 시장을 보면서 네 현재 포트폴리오만 보지 말고 이거 맨날 자기 갖고 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종목을 막 한 5개, 10개 갖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매니저 하면서 종목 한 30개 있다고 해요. 이거 보느라고 정신없어. 새로운 거를 계속 뭔가 플러스 알파를 내는데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쏟고 있냐. 최소한 이 알파를 내는데 더 쏟아라는 얘기예요. 하루의 에너지 중에. 저는 엄청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게 안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관리도 힘들어 사실. 근데 여기에 더 알파, 새로운 거를 넣는데 에너지를 많이 태워라. 그러니까 앤서니 볼튼은 사실은 이게 되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운용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매니저분들이 들으신다면 진짜 무릎을 치실 것 같아요. 맞아.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아무튼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했고 이제 또 이제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 있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과거 내가 처음 포트폴리오 짠 거랑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랑 어떻게 다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게 사실 이거 약간 매니저한테 오는 얘기긴 한데 현재 포트폴리오 이거랑 과거에 내가 만약에 이제 쫙 종목을 짰어. 네이버, 카카오, 뭐 NC 네.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막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포트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종목이 바뀌어 있어. 뭔가 이렇게 다른 종목들로. 그럼 이게 왜 바뀌었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요 포트폴리오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은 이거랑 좀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현재 포트폴리오를 부안 애동했냐 분석했냐 개념이고 요거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한 이 과정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바꿨는지 그렇죠. 이거를 어려운 때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고민을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에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극복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앤서니 볼트는 사실은 이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거는 되게 네. 네, 어려울 때 많이 읽어야 돼요. 어렵지 않으면 안 읽으셔도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조금 의식의 흐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 좀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여기 보시고 마무리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잠시만요. 네. 아무튼 저기 오늘 뭐 좋은 시간 같이 갖게 돼서 즐겁고요. 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동안 운용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월가의 전설적인 매니저들이 저한테 영감을 줬던 부분을 저만의 방식으로 약간 접목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렇진 않다. 예, 저만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거는 투자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이효석 아카데미 마지막 날이네요. 네, 드디어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가 시즌2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 쭉 한번 총정리, 마무리 복습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PPT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PPT 장표를 보니까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그림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동안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어쨌든 이렇게 끌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김타 기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또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마도 김타 기사님도 요즘에 뭐 수익률이 뭐 싹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시는데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요즘에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자면은 어제 아침 그러니까 이제 18일 아침에 제가 이제 3프로TV에 나가서 좀 사실 작심하고 나갔어요. 왜냐면 월요일날 나가는 거는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이거 맞든 틀리든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이제 와이프가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 주가 빠질 때는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실시간 댓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봐요. 저는 아직 실시간 댓글까지는 못 봤는데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기억해 보면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3프로TV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저는 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넥타이도 하나 사는데 뭐 넥타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 막 댓글이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뭐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지금은 많이 무뎌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무뎌졌고 무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참 힘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었을 수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야 이렇게 뼈를 때려 막 이런 기분 나빠 자기가 뭘 한다고 뭐 헤지펀드 하다가 잘 안 됐으면은 어디 부끄러워서 어디 이렇게 나오냐 막 이런 얘기 등등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근데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따로 야 오늘 방송은 진짜 좋았다, 진짜 너무 도움 됐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매니저분들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네,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러니까 왜 사실 투자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3프로틱이 나가면서도 이제 글을 썼던 게 뭐냐면 투자는 외롭고 힘든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우리가 그 회사에 다니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저 대표 저희 본부장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별로 일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앉아서 그냥 놀다가 뭐 회의나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연봉은 왜 이렇게 많이 받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임원 별로 노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래 이제 직원들에 비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뭘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다.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것을 회의든 뭐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갔든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그럼 그 결정이 바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성과로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생기는 뭐랄까요? 부담감? 이게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로 올라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요. 주식 투자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 번 하는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원이 사인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매수 매도 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누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외롭다. 근데 그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인 이유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하게 되는 일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누워서 자게 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TV를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는 뭐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내가 뭐 그냥 뭐 남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쉽죠. 제일 쉬워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되게 또 위험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남들이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성대로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개념을 4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상황.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이제 이 그림에서 이쪽 그림은 돈을 버신 분, 이쪽 분들은
돈을 잃으신 분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도 제가 이제 돈을 벌어오셨던 분들이라면 가격에 집중해서 포트폴리오 조정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손실이 났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한 30%가 됐든 50%가 됐든 코스피로 바꿔놔라. 그래야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게 이쪽이 돈 번 사람, 이쪽이 돈 못 번 사람, 그리고 이쪽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회사, 그리고 안 올라갈 것 같은 회사. 이거는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 그냥 실제로 그런 게 정해져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쪽부터 보시면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이거 평가이익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야, 이게 50%는 올랐는데, 이게 뭐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서 어떡하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정말 매도하는 게 되게 어렵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근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발생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다 던지는, 그냥 팔면 안 되는 건데 팔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공포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쪽인데, 수익률은 좋아요. 돈 벌고 있어요. 그 종목으로. 근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실제로는 낮아요. 근데 이제 탐욕을 이때는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이게 수익률 내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이미 번 상황에서 이게 평가이익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이게 뭐 탐욕도 극복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수익률이 안 좋아요. 성과가 안 좋은 주식에 대해서 주가도 안 오를 것 같은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냥 몰라, 이거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사실 지금과 같은 주가가 약세되는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락바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김타 기사님이 이거를 두 개를 나눠서 피라미딩 전략이 성장주 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락바툼에 대한 고민은 가치주 투자에 필요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인사이트 있는 얘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현명한 투자자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락바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장 보수적인 전망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주식에 대해서 우선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보수적인 전망을 찾는 겁니다. 이 락바툼을 계산해, 내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이제 가지고 있었든 아니면 새로 진입하려고 하든지 간에 항상 이제 락바툼을 계산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락바툼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 락바툼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1만 원이야. 그럼 내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내가 계산한 이 락바툼이 맞다면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이거를. 주가가 더 얼마나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10%인 거예요. 그럼 내가 10%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 이런 전략이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락바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밸류에이션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랑 오늘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이닉스를 봤을 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안 좋았을 때 얼마나 안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인 거죠.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피어그룹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저희 이제 초등학교 딸이 3학년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하윤이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랑 비교해서 어제 너보다 잘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인 거죠. 두 번째 피어그룹 밸류에이션은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죠.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여서 뭐 쉽지 않은데,
이런 그 보고서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이닉스가 여기 있고요. 이게 지금 하나대투 김경민 연구원님 자료입니다. 연구원님 제가 좀 캡처했습니다. 제가 이제 쓴 글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김경민 연구원님이 쓴 보고서를 읽어보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을 넣어서 추정을 한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이제 2022년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인데 기존 전망치가 14조 원 정도였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이라는 거는 랜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디램 가격, 랜드 가격 어떻게 변하면서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전망을 바꾸신 거예요. 수정을 하셔서 14조 정도 수준에서 10.8조 수준까지 크게 낮춘 겁니다. 2022년 OP를.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 김경민 연구원님이 어떤 추정을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보면은, 따라가 보면, 이 정도 가정이면, 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램이랑 가격이, 여기서 안 오른다고? 아니면은 7%나 빠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윈터가 커밍 한대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기준을 숫자를 놓고 보면, 그래,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보수적인 숫자로 가지고 락바텀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이제 이 재무제표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전에 비해서 거의 한 3조, 4조 정도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본이 달라집니다. 자본 값이 이것도 한 3조에서 4조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추정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할 때 PBR, 그러니까 Price Book to Ratio를 계산할 때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PBR이냐 북밸류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14.3조에서 10.8조인데 컨센이 지금 17조,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는 지금 좀 더 낮아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예상 자본이 66.5조이고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73조 원 정도입니다. 73조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보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차트죠. 요거는 이제 신금투의 최도현 연구원, 도현영 미안해 가져왔습니다. 도현영도 워낙 이제 불리시하신 분이고, 저희 또 업계에 몇 안 되는 저희 학교 선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나랑 비교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2012년부터 PBR 혹은 PER 밴드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과거에 2016년 이때는 이제 거의 적자 나네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밸류에이션이 0.9배가 이제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0.9배 이하로 내려갔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0.9배가 진짜 바닥이구나.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보면 약 한 95,000원 정도가 한 배,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진짜 컨센 기준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가 한 배고요. 보수적으로 봐도 95,000원이 한 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PBR이 한 배를 넘기도 어렵고 한 배를 깨지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PBR 한 배라는 것의 기준이, PBR 한 배라는 얘기는 네가 앞으로 미래의 성장에 대한 가치를 나는 인정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PBR 한 배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그냥 뭐야, 아무 의미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회사 장부에 가지고 있는 순자산만 가지고 이제 회사를 평가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회사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전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것보다도 못한 회사들, 그러니까 PBR이 한 배도 안 되는 회사들,
에이, 그런 회사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코스피의 전체 PBR이 한 배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 배를 넘네 만에 했던 게 이제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한 배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넘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 왜 성장 가치 있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PBR 한 배가 넘기도 어렵지만 PBR 한 배가 넘었던 회사가 한 번에 뚫고 내려가기도 어렵다라는, 아무리 뭐 윈터가 오든 말든.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바툼 프라이스에서 보면 그 여기서 이제 95,000원 뭐까지 빠진다고 한들 뭐 락바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숏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쫄려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샀어. 그래서 10만 원에 봤는데 주가가 한 15만 원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사고 있었는데 어느 하루에 뭐 30% 상한가 가가지고 13만 원, 14만 원까지 금방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되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숏을 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면은 주가가 더 빠져줘야 뭐 기분도 좋고 이익도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무슨 뭐 하이닉스 추천드리는 거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이제 3프로TV 나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종목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라는 생각이 저도 어제 들었던 게, 뭐야, 이 녀석이 뭐, 저 종목 얘기도 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그동안 저를 잘 아셨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저도 좀 약간, 리스크를 안더라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어렵고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뭐 저도 한번 해보는 걸로 열심히 그렇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어 그룹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과거의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어닝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비교해 보면 0.9배, 100 정도면은 그래도 사볼만 하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 이거는 사실은 그 모든 주식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보고서를 네이버에 보면 다 나와. 네이버에 보면 다 나옵니다. 네. 자, 김차 기사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언들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락바툼을 계산하지 못하면 저가 매수 하지 마라.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락바툼을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의 나랑 비교한 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이크론이 되겠죠. 근데 마이크론 외에는 사실 별로 비교할 대상이 딱히 마땅히 없어서. 그리고 이제 피어 그룹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뭐냐면요. 야, 마이크론이 네가 싸졌냐? 그럼 나도 싸져야 되나? 그럼 내가 비싸지면 너도 비싸질래? 요런 이제 순환 참조의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어 그룹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수렴하고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랑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하연이한테 했던 말이랑 비슷하네요. 과거의 나보다만 잘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으로 넘어가서 락바툼 계산하지 못하면 저가 매수하지 마라. 이 말씀. 락바툼을 직접 정말 잘 계산하고 이게 진짜 내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 그 주가의 수준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거예요.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락바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뭐 보수적인 전망치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과거의 히스토리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2019년, 20년, 21년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야 야, 이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 에이, 그때랑은 지금 다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락바툼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 야, 2019년에 뭔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저가 매수와 하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겠고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뭐, 시장을 전망하고 하다 보면, 말하기 어려운 말이 있고 말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뭐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주가 빠져요.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틀렸고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욕먹겠지. 또 제 말 바꾼 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민을 그런데도 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한 얘기인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맞추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고민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 이 얘기는 애널리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약간 고민을 덜 하고 나온 얘기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장주를 투자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이버랑 카카오를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는데, 야, 네이버 카카오 이게 락바툼이 얼마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미 늦었다. 그 주식은 더 이상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피라미딩 기법이랑 굉장히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를 팔아야 될 때는 싸질 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락바툼을 계산해야 된다. 그거는 이미 성장주로서의 그런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그때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사면 안 돼요. 이미 그때부터는 성장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가 아니면 어때? 왜 같이 주면 왜 안 돼? 그러면 그래도 배당주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던 사람들과 이제 다시 가치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주주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쉽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쉽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늘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뭐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락바툼에 도달하거나 그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사는 보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봤을 때 매수하시는 분보다는 매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장주인데 락바툼을 계산해보자, 이건 늦은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이, 사실은 이번 그 이호석 아카데미 시즌2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영상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시간은 이제 오전 5시 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막 잠을 못 자가지고 인포맥스 라이브 찍고 나서 바로 잠들은 바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찍고 있어요. 네. 자,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첫 번째,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주식들을 기억해봐라. 자, 지금 타이밍이 너무 하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쭉 열어보면 지금은 나를 떠난 주식들도 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식들도 있는데, 나를 떠난 주식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뭐 하반기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종목들 쭉 한번 리스트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뭐 A, B, C, D가 있을 텐데, 야, 이거 A는 이건 누가 사라고 했던 건데, B는 이거 뭐지 이거, C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잠깐만, 이걸 내가 왜 샀지? 진짜 왜 샀지? 뉴스 보고 했네. 이거 안 돼. 역시 안 되는 거였어. 혹은 이거 이호석 말 듣고 저는 뭐 이호석 말을 듣고 산 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뭐 별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내가 고민을 했는데, 내가 이 고민은 여기서 틀려서 내가 여기서 손절매를 했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복귀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이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이 난 것도 있는데, 손실이 난 거는 왜 내가 단가 조절에 실패한 걸까? 아니면 종목 자체를 잘못 본 걸까? 뭘까? 내가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는 그대로이고 나쁜 회사는 그대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은 주식과 퀄리티가 낮은 주식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이냐 좋은 주식이 아니냐는 자주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바뀌니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막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퀄리티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퀄리티가 안 중요할 때도 있었어요. 왜요? 언제요? 작년 3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이때는
퀄리티가 안 좋은 회사들이 주가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좋아서 주가가 이미 너무 쩔어 있는데 다 살려준다니까 이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더 빠르게. 그래서 그때는 퀄리티가 안 좋은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도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좋은 주식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주식이야.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나중에 정말 좋은 회사가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회사가 됐어요. 그래도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성장할 것도 없고 안정적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야. 이미 성장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비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신규 아이디어는 종목 발굴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외에 다른 종목이랑 내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이 종목이 오히려 과거에는 뭐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비교랑 판단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준을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연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코스피가 코스피의 고점을 찍었을 때가 제 기억에 1월 11일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8월 달까지 그 과정에서 처음에 내가 들고 있었던 주식 포트폴리오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지금 이걸 들고 있지? 이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지? 누구 말을 들었었지? 그리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이걸 넣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딱 눈에 나와요. 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오늘 또 드렸는데요. 자, 이효석 아카데미 시즌2 이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좋은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믿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이런 강의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조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